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약서 안 썼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재판, 여러분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재판부가 다르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상황은 그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김건희 씨 재판부는 계약서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냈고 왜 윤석열 씨 재판부는 계약서 없어도 유죄를 냈는지, 그리고 이틀 뒤 대법원은 둘 중 누구 편에 서야 자기 얼굴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일까요? 오늘은 세 층을 파고들겠습니다. 표면, 이진관 재판부가 왜 유죄로 받는가? 동기, 두 재판부의 이력이 왜 이 결정을 만들었는가? 결과, 이틀 뒤 대법원이 어느 쪽으로 판단하든 뒤따르는 후폭풍이 뭔가? 먼저 결론 한 조각 던지겠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지금 12점, 3계엄 관련 재판을 잇따라 맡아온 재판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이 13년,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이 15년, 특검 구형보다 더 세게 때린 그 재판부예요. 그 손으로 어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이 나온 겁니다. 이게 우연히 배정된 재판부일까요? 7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그것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됐어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한 게 징역 4년이었으니 형량 자체는 반토막이 났지만 정치자금법 유죄 판단이 대통령 부부에게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게 이번 판결의 무게입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논리,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해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까지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그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김영선 공천을 대가로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명석 변호인이 전한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참 걱정이다. 사법부 걱정하는 분이 12.3의 계엄은 왜 내리셨는지, 그건 국민이 더 걱정입니다. 본인 걱정부터 하시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던진 진짜 파장은 형량 그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무죄를 받았느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자금법 판결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에 두 재판부가 정반대로 답을 낸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을 담당했던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였어요. 1월 28일 1심에서 여론조사 부분 무죄, 도이치모터스 부분도 무죄, 통일교 부분만 일부 유죄로 총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2심에서는 통일교 부분마저 무죄로 뒤집혀 감형이 됐습니다. 부부가 공범인데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 이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는 신호예요. 그럼 왜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요? 오늘 답을 찾아야 될 질문 3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김건희 무죄 판결의 논리 자체는 상식적이었는가? 둘째, 이진관 재판부가 왜 그 논리를 뒤집었는가? 셋째, 이틀 뒤 대법원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가든 왜 위험한가? 우선 김건희 무죄 판결의 논리부터 뜯어봐야 됩니다. 이게 상식적이었는지 아닌지가 오늘 전체 이야기의 시작점이거든요. 우인성 재판부가 무죄를 내면서 든 근거가 3가지예요. 첫째, 김건희 씨가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기관 PNR과 여론조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명태균이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자체적으로 실시 방식과 공표 여부를 결정했다. 셋째, 김건희 씨가 2021년 7월 3일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명태균에게 보낸 충성이라는 문자, 이건 합의의 근거가 아니라 단순 감사 표현이다. 2심 재판부도 같은 논리를 유지했고요. 잠깐 여기서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분 어디 여론조사 하나 봤는데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여론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계약서를 쓰겠죠. 그런데 공짜로 받는데 계약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인성 재판부는 뭐라고 했느냐? 계약서 안 썼으니까 무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논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거 딱 벌거벗은 임금님 행렬을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아무도 옷 안 입었다고 안 하는 분위기에서 계약서라는 옷을 안 입은 게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는 어제 정확히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 말이 없는 합의도 합의라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행동으로 서로 뭘 주고받는지 알고 있었으면 그게 정치자금 수수란 이야기예요. 여론조사만 받은 게 아니라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상담까지 통째로 받았고 그 대가로 공천에 손을 댔다면 이건 정치자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다르면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사법부의 독립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재판부가 달라서 판결이 다르다. 이거 사실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판사는 계약서 없는 무상 제공을 정치자금으로 안 보고 어떤 판사는 정치자금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사법부 안에서 견해차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상식이라는 잣대를 대보면은요, 재판부의 해석은 두 가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중 어느 쪽이 국민상식에 부합하는지, 어느 쪽이 상식과 어긋나는지 그 판단은 국민이 이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채팅창 보시면요, 이진관 판사가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속 시원하다, 계약서 없이 혜택 받는 게 정상이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법전 뒤져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봐서 답이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상식적 판단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재판부가 왜 못 봤을까요? 아니면 안 봤을까요? 여기가 오늘 진짜 핵심입니다. 답은 재판부 자체에 있습니다. 두 재판부 부장판사의 이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왜 이런 정반대 판단이 나왔는지 그림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인성 부장판사부터 보시죠. 사법연수원 29기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역법관 향판 출신이에요. 2015년 향판제도가 폐지된 뒤에 서울무대로 올라와서 2024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으로 배정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선거사건, 부패사건을 심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판결 이력에서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김세희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한 그 발언, 이걸 허위사 실공표 무죄로 판단했어요. 사유는 이랬습니다.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세갈래 모두 무죄에 가까운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우 부장판사가 밝힌 원칙은 이랬어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은 같아야 한다. 라티너 법원까지 인용했습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판결의 방향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개구리 모드라는 게 좀 걸리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결과의 방향이 너무 일관되거든요. 이 얘기는 강용석, 김세의 판결부터 김건희 판결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누가 봐도 한두 번이 아닌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진관 부장판사 51세 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 경남 마산 사람이에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내란의 저승사자, 12점, 3계엄 관련 재판을 잇따라 맡아오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재판부, 재판 스타일도 특이합니다. 부장판사가 식사 자리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아요. 오로지 법전만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조문만 붙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재판 진행에서도 변호인 감치, 과태료 부과 같은 엄격한 절차 운영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판결 이력이 강렬해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사건에서 특검이 15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보다 8년 더 세게 때린 겁니다. 6월엔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특검이 10년 구형에 재판부는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어요. 그 재판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겁니다. 12.3 그날 밤을 떠올려 보시면요.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오고 국민이 스스로 국회 앞으로 달려나오던 그 새벽 그 시간에 법무장관은 포고령 위반자 출국 금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두고 의주로 도망간 선조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런 재판부가 어제 윤석열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 그럼 두 재판부 배경까지 봤습니다. 우인성 29기 향판 출신, 이진관 32기 계엄재판 담당. 이제 이 대조가 왜 오늘 문제의 진짜 핵심으로 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짚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은 사법부 안에서 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건 개별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구조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법부 안에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12.3 이전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얼굴. 다른 하나는 12.3 이후에 상식과 헌법을 다시 세우려는 얼굴. 이 두 얼굴이 어제와 오늘 같은 사건에서 정반대 결론으로 부딪힌 겁니다. 첫 번째 얼굴을 좀 뜯어보시죠. 12.3 이전에 법조계가 만들어 놓은 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약서 같은 명시적 증거가 없으면 정치자금 수수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흐름이었어요. 겉으로는 엄격한 증거주의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느냐. 공짜로 뭘 주고받아도 서류만 없으면 처벌 안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흐름이 오래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치 권력과 법 사이에 회색 지대가 만들어져 왔어요. 우인성 재판부의 판단은 그 회색 지대의 문법 안에 있는 판단입니다. 이 회색 지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정치 브로커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돈이 오가지 않아도 여론조사 58회, 캠프 판세, 분석, 인맥 연결까지 통째로 무상 제공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서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선 캠프의 인프라 하나를 통째로 받은 겁니다. 이걸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부르면 그럼 뭘 정치자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은 그 문법을 벗어났어요. 순차적, 암묵적 의사합치.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설이 없어도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알고 있었으면 그 자체가 합의라는 겁니다. 이거 12.3 이후에 사법부가 상식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지상파 뉴스만 보면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한 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두 부장판사의 이력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이게 왜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건인지 그림이 잡힙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우인성 재판부의 문법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늑대가 왔다고 몇 번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늑대가 정말 와도 마을 사람들이 사법부 자체를 안 믿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법부라는 마을 자체가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얼굴이 이틀 뒤에 결국 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대법원의 시험대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부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통일교 사건, 세 갈래 상고심 판단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특검도 상고했고 김건희 측도 상고했어요.
2심 선고 79일 만입니다. 자, 그럼 지금 대법원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판결문 이미 써놨거나 쓰고 있는 중일 겁니다. 상고심은 원래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서 미리 논리 정리를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진관 재판부가 갑자기 순차적,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라고 정반대 논리를 낸 겁니다. 대법원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눈앞에 떨어진 거예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봅시다. 시나리오 하나, 대법원이 김건희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그럼 어제 이진관 판결과 정면 충돌합니다. 부부가 공범인데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법원이 국민 상식을 설득해야 되는 짐을 또 안게 됩니다. 시나리오 둘, 대법원이 무죄를 파기 환송하는 경우, 그럼 우인성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향판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 법 해석의 흐름 자체에 대법원이 스톱 사인을 넣는 겁니다. 사법부 안에서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나리오 셋, 부분 파기, 부분 유지, 가장 애매한 그림입니다. 도이치모터스나 통일교 부분은 손대고 여론조사 부분만 무죄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방식. 이럴 경우 부부간 유무죄 판단이 결국 서로 맞물리면서 대법원이 뭘 하려고 했는지 사법부 밖에서 볼 때는 오히려 헷갈리는 그림이 되겠죠. 어느 시나리오든 대법원은 그냥 판결만 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어제 이진관 판결이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앞질러 버렸어요. 대법원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건 하나의 결말이 아니에요. 판례 하나가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명태균 게이트에 이름이 걸린 다른 인사들의 재판이 지금 줄줄이 남아있는데 그 재판들이 이번 대법원 논리를 그대로 참조하게 됩니다. 즉 대법원 한 번의 선택이 뒤에 걸린 재판들의 방향을 통째로 정해버리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딱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감추려고 해도 대나무 숲에서 결국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제 이진관 재판부가 그 첫 번째 대나무 숲이었던 겁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서로 알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그건 정치 자금이다. 이 대나무 숲의 소리는 이제 대법원까지 흘러들어갔어요. 그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하나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사법부의 두 얼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이 어느 얼굴을 인정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한 줄만 잡아가시면 오늘 이야기 다 이해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뭘 물었죠? 계약서 안 썼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재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제 답이 명확해집니다. 재판부는 그 무죄를 냈지만 국민 상식은 그 무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진관 재판부가 상식에 부합하는 반대 판결을 냈어요. 이틀 뒤 대법원의 시험은 바로 여기 상식의 문법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거 곶감 앞에서 호랑이가 도망가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국민의 상식이 곶감입니다. 사법부가 그걸 무시하면 그 순간 신뢰라는 호랑이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은 안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면 그 다음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이상해라고 느껴온 그 감각, 오늘 그 감각의 이름이 뭐였는지 정확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상식과 사법부 사이의 균열,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 이야기 김건희 대법원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7월 22일에 하나 더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12부 조형우 재판장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도록 한 혐의예요.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걸리는 재판이고요. 대법원 최종 판단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13일 윤석열 유죄, 16일 김건희 대법원, 22일 오세훈 1심. 일주일 사이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사법부의 답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답이 서로 어긋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3가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제 시작된 게 아닙니다. 12.3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사법부의 관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정부가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정부가 뒤집을 수 없거든요. 이건 국민이 대법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국민 시선이 결국 사법부의 얼굴을 결정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사법부 안에서 판이 깨진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균열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진관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면 국민 상식이라는 재판정에서 대법원이 서게 되는 거예요. 상식이 사법부를 심판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이틀 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이 국민 상식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때 사법부는 무엇으로 자기 정당성을 세울 수 있을까요? 김건희 무죄를 유지하면 이진관 판결과 충돌하고, 무죄를 뒤집으면 우인성 판결이 부정되고, 애매하게 판단하면 시장직이 걸린 오세훈 사건까지 흔들립니다. 어느 길로 가도 사법부가 새로운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 그냥 어제 판결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올 새 판결이 어떤 얼굴을 사법부에 남기는지, 그 얼굴이 앞으로 12.3의 나머지 재판들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대법원이 국민 상식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국 대법원 위의 마지막 재판정, 국민이라는 재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흐름을 함께 추적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6일 대법원 판결, 22일 오세훈 선고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그날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